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온큐의 10Q 이제 분기 보고서 공시뿐만 아니라 이 D-Wave 실적을 보면서 배운 인사이트들이나 이제 투자 힌트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저 혼자 찾은 게 아니고 저희 아이온큐 장기주주 커뮤니티에 계시는 뭐 나이온큐님, 라이언님 뭐 등등 함께 하시는 이제 브레인 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본 거기 때문에 저만의 자료가 아니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얻은 힌트들이라서 이제 유튜브에도 공유를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유익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부분을 이제 라이언님이 발견을 하셨는데 6월 9일에 아이온큐가 어떤 시장 정보 사업, 마켓 인텔리전스 사업을 인수했다. 그리고 4,060만 달러를 여기에 쓰는데 3,620만 달러는 주식으로 440만 달러는 조건부 대가이다. 그래서 대부분 또 주식으로 줘요. 그래서 인수합병을 또 한 번 아이온큐 주식을 주고 가져오는 회사인데 좀 재밌죠. 기술 회사가 아니라 시장 정보. 어떻게 하면은 이 언론에 이 아이온큐를 더 잘 노출시킬 수 있을까? 좀 전략적으로 마케팅 영업적으로 이제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아이온큐 주식을 90만 주 3천 개 정도를 줄 거라고 하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소식이라서 제가 좀 추측을 해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퓨처럼 그룹이라고 해서 니콜로 데마 씨가 여기에 23년 10월에 이사회 회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니콜로 데마 씨가 뭐 지금 현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흥미롭게 이 사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분을 이제 대머리 MC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니콜로 데마 씨를 자주 초대해서 뭐 다양한 미디어에 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 뉴먼이고요. 이 사람이 퓨처럼 그룹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이고 니콜로 데마 씨는 현직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룹의 이사회 회장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때 어떤 인터뷰였냐면은 식스파이브 미디어라는 데에 니콜로 데마 씨가 아이온큐 CEO로 출연을 했고 이 퓨처럼 그룹의 CEO가 MC를 봤는데 그러면 퓨처럼 그룹과 식스파이브 미디어는 어떤 관계이냐? 이 회사가 퓨처럼 그룹이 식스파이브 미디어의 모의 사격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무얼 인사이드 앤 스트래티지라는 또 다른 시장 정보 기업이 합쳐서 만든 미디어 벤처 회사, 즉 모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식스파이브 미디어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 둘이 공동 출연한 인터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스탁 트위츠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종토방 같은 미디어인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니콜로 데마 씨를 데리고 출연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퓨처그룹 또는 식스파이브 미디어를 니콜로 데마 씨 CEO가 아이온큐의 이런 마케팅 영업 쪽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퓨처럼 그룹을 4천만 달러에 인수하지 않았을까? 약 560억 원 정도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현금을 쓴 게 아니라 주식을 쓰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또 아이온큐 매출을 내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죠. 어쨌거나 언론을 가져가게 되면은 좀 더 유리하게 포지션을 노출할 수 있을 테니까 입지도 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추측을 해봤고 참고로 퓨처럼 그룹은 한 5,800명 정도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X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니콜로 데마 씨도 여기를 팔로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땡큐 공시가 이 분기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오늘 또는 다음 주 안에 이 미디어 그룹 인수 소식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정보 그룹이라고 하는데 아마는 언론 쪽 회사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니콜로 데마 씨가 지금 머리를 굉장히 잘 써서 회사 돈을 쓰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서 역량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주식을 크게 팔았던 거나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주주로서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돈으로 연결이 돼야 아이온큐가 지금 뭐 3, 40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뚫고 100불로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땡큐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특정 기간 안에 이 내부자 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제가 먼저 공개하면서 전체 주식 발행의 한 4% 정도 매도가 계획이 됐었는데 1분기 내에 거의 다 나왔고요. 이제 2분기 분기 보고서에 나온 거는 로버트 카딜로 이사가 6월 13일에서 9월 18일 내년 9월 18일 사이 2만 주 정도 판다라고 하는데
뭐 큰 수량은 아니니까 이번 분기에 나온 내부자 매도 계획은 크게 문제는 걱정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제가 디웨이브 것도 분기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도 두 명의 이사가 뭐 합쳐서 한 7만 7천 주 정도 매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2만 주 아이온큐 이사 매도 계획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디웨이브의 재무제표 이제 공시 보고서 안에서 제가 본 건데 deferred revenue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current가 있고 non-current가 있는데 deferred revenue는 일단 서비스나 제품은 제공했는데 아직 돈은 안 받은 거. 즉 앞으로 들어올 매출인데 current는 1년 이내 들어오는 거고 non-current는 1년 이후에 들어오는 건데 합쳐서 이게 한 5,500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게 1000단위이기 때문에 해석해 보면 556만 불, 한 5.6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7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디웨이브가 지금 확보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아무것도 안 해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출이 한 78억, 77억 원 정도 되는구나. 아이온큐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아이온큐는 unearned revenue,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매출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조금 다른 언어로. 근데 이게 1672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한 23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디웨이브에서 77억이었는데 아이온큐는 232억으로 3배 정도 된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확보해 놓은 매출이 디웨이브의 3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여전히 매출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제공한 앞으로 들어올 돈은 아이온큐가 디웨이브에 3배 정도 많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지금 아이온큐는 1등, 디웨이브를 2등, 리기티는 한참 뒤에 있는 3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화적인 측면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 둘 사이도 지금 한 들어오지 않은 매출면에서 3배 정도 차이가 있고, 자 그리고 잠깐 디웨이브 이번 분기 매출이 어제 나왔는데 310만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1,5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일시적으로 양자 컴퓨터 판매한 거 한 번에 일시불로 땡겨서 받은 거라서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걸 계속 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추가 판매건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원래 수준인 200, 300만 수준으로 회귀를 했고 아이온큐도 매출은 잘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래서 지금 이 적자폭이 커졌다. 근데 디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적자폭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제는 둘 다 이제 러셀 지수가 빠지면서 아이온큐나 디웨이브 모두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자체는 아이온큐랑 비슷한데 이제 매출이 크게 나왔다가 본래 숫자로 회귀했다. 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웨이브는 이 매출을 한 번에 땡겨서 받아서 지금 남아있는 들어올 돈이 적은 반면에 아이온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매출이 디웨이브의 3배이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매출을 냈을 때 일시불로 안 받고 나눠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분기 매출이 누가 크게 나왔느냐 요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들어올 매출이 누가 더 크냐 요것도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디웨이브는 아까 310만 불 이번에 매출을 냈는데 아이온큐는 2천만 불이 넘었죠. 그래서 분기별 매출만 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웨이브는 2022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한 170만 달러로 시작해서 여전히 300만 달러까지 큰 성장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 초에 상장을 해서 165만 달러 디웨이브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분기 매출이 2천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크게 성장했다. 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디웨이브 실적 뭐 자세히 제가 보진 않겠지만 제가 디웨이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2분기 매출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 매출 총익도 40% 넘게 증가, 현금 잔액 최고 수준이다. 이것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회사 최고네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분기 매출 자체가 1분기 1,500만 달러에서 원래 수준인 200만 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300만 달러로 돌아갔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 디웨이브뿐만 아니라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적자이고 생존이 최우선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한테 경영진들이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뭐 기술적 진전이 좀 늦어졌습니다. 또는 매출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 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디웨이브 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자인 기업에 투자할 때는 헤드라인에 나온 그 뉴스 그대로를 믿을 게 아니라
공식까지 살펴보면서 얘네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지 않고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인가,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꿰뚫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종목에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도 두 주식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적자기 때문에 지금은 PER이 안 나오죠. 순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PSR을 주로 봅니다.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그래서 TTM은 과거 12개월 매출 기반 시가총액이 몇 배이냐. 포워드는 미래 12개월 예상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이냐.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야겠죠. 연수가 지나갈수록 미래가 될수록 매출이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12개월 TTM 기준으로 보면 아이온큐가 209배, 디웨이브가 184배로 과거 기준으로는 디웨이브가 더 싸 보입니다. 근데 미래 12개월 매출 예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는 136배가 되고 디웨이브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30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아이온큐가 좀 더 좋은 투자처이다, 1등이다라고 보고 아이온큐에 투자하지만 요거는 제 생각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뭐 1등, 2등 다 가져가셔도 좋고 1등을 뭐 디웨이브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투자합니다 정도로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이온큐가 분기별로 이 투자자 발표자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글로벌 입지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은 뭐 큐비텍, 카펠라, 라이트싱크, 한국에도 아이디 퀀티크 대주주가 되면서 입지를 넓혔고, 카펠라 인수를 통해서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큐비텍으로 캘리포니아, 채타누가, 테네시 등등, 뭐 스위스에도 퀀텀 바젤에 나가 있고, 옥스포드 이오닉스는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영국까지.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입지가 미국, 캐나다, 스위스, 한국, 영국까지 넓혔다. 그래서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연매출 목표치를 상향을 했죠. 8,200만에서 1억 불.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175%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다시 하고 있고, 지금 특허 가지고 있는 특허 지금 출원했는데 최종 허가 안 나온 거랑 최종 허가 받은 것까지 하면 1,000개가 넘습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로드맵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2027년까지 옥스포드 이오닉스 거 합쳐서 기존에 뭐 100개 내외였는데 템포 때 100개가 되고 내년에는 한 256개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27년에 옥스포드 이오닉스에 단일 칩에 큐비트 많이 넣는 기술을 넣어서 10,000개 되고, 2028년에는 요거 10,000개짜리 2개 합쳐서 포토닉 인터커넥트 들어가서 20,000개, 2029년에는 아마 한 20개를 합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100개 합쳐서 큐비트 숫자가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2030년 200만 개, 논리적 큐빗, 이제 오류가 정정된 고품질 큐빗을 8만 개 정도, 그리고 1에 마이너스 12승의 오류까지 접근을 하면서 요 추세대로 가면은 한 2030년대 초중반 때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수준의 오류가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흔히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는 양자 컴퓨터가 그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030년까지의 목표는 폭넓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초기 시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30년까지는 우리가 보고 장투를 해야 수확을 제대로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얘기했던 게 아이온큐가 우리 양자 컴퓨터 만드는데 5천만 달러 안 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통 큐비트 하나당 10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온큐는 하나 양자 컴퓨터 만들 때 비용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낮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특별히 이번 분기 발표 때 처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에 5천만 달러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5천만 달러면 약 70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곧 나올 게 100큐빗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한 큐빗에 한 7억 원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서 표준이 큐비트 하나당 한 10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낮췄죠. 근데 이제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억 불이 넘는다. 굉장히 비싼데 우리는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충실도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오류 수정에 필요한 큐비트 숫자도 더 낮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공간, 축구장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 표준 서버 4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콘센트 2개만 꽂으면 되는데 경쟁사들은 이 원자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전력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27년, 2030년에 가져갈 논리적 큐빗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굉장히 자세히 이점을 강조해서 써놨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원래
자기 회사 홍보 자료에는 가장 좋게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하면 됩니다. 아, 얘네들 계획은 이렇구나. 물론 이게 연기될 수도 있고, 네, 이게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자료니까, 아, 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명백하게 네, IBM 리게티 컨티뉴엄을 경쟁사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큐빗으로 봤을 때는 올해 아이온큐는 한 100개 정도 템포 나온다고 했죠. IBM이 133, 리게티가 36, 컨티뉴엄이 96인데 2030년으로 가면은 따라올 애들이 없다. 아직 얘네는 로드맵조차 제대로 없다. 아이온큐는 200만 개 될 건데 그나마 IBM이 2030년 전후로 해서 논리적 큐빗이 2000개 정도인데 우린 이때 이미 8만 개 갈 거다. 그리고 오류율 같은 이 충실도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는 2029년에 1에 마이너스 12승인데 컨티뉴엄도 아직 뭐 한 1에 마이너스 10승 정도로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는 거죠. 이것도 네, 5년 뒤 로드맵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원래 피터 제프맨 전 CEO가 2025년쯤에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챗 GPT 순간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한 5년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요거 로드맵은 참고만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가 아이온큐에 4, 5년 정도 투자하고 공부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할 필요도 없고 아,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이온큐 옥스포드 이온엑스의 로드맵을 합쳐서 한 칩 안에 단일 칩에 넣는 큐비트 밀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8개 정도 그리고 옥스포드 이온엑스 기술이 한 256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기술을 잘 합치면 한 개에 10,000개까지도 넣을 수 있다. 즉 아이온큐는 원래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로 칩에 들어가는 큐비트를 대폭 늘리겠다. 원래는 한 칩에 한 100개 정도 놓고 이거를 여러 개 연결하겠다라고 했는데 포토닉 인터커넥트 개발 상용화가 좀 늦어지면서 옥스포드 이오닉스를 인수하면서 이 기술을 통합해서 한 칩에 10,000개 넣는 로드맵으로 조금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터 그 다음에 들어와서 10,000개짜리를 이 광섬유를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로드맵에 적혀 있지만 지금은 초기 시한 단계 정도고 2030년이 되면은 우리는 폭넓은 상업적 우위를 보이겠다. 이때는 진짜 상업적으로 많이 쓸 거다. 그래서 2026년부터 27년까지 우리는 폭넓은 상업적 우위에 들어가는데 경쟁사들 여기 보면은 지금 IBM이나 컨티뉴엄을 조금 느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쭉쭉 올라가는데 경쟁사도 못 따라올 걸 이렇게 좀 적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진짜 참고만 해야겠죠. 그 경쟁사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이제 상업화 로드맵이기 때문에 조금 네, 참고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상장 시기 2021년 9월에 내놨던 로드맵인데 이때 원래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25년에서 26년 사이에 64개짜리 큐빗 칩이 4개가 연결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28년까지 미뤄졌죠. 그래서 지금 로드맵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존 로드맵으로 보면 22년, 23년, 24년 모두 잘 달성을 했어요. 피터 제프맨 CEO 아래에서. 그런데 포토닉 인터커넥트 2026년 예상을 했는데 이게 2028년까지 미뤄졌고 또 피터 제프맨 전 CEO는 2025년쯤에는 우리가 양자의 챗GPT 순간을 볼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최신 로드맵에서는 이렇게 바뀐 거죠. 2030년은 돼야 우리가 조금 폭넓은 양자 우위를 볼 것 같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뭐 기술적 로드맵이나 원래 아이온큐가 봤던 기술의 변곡점이 한 3년에서 5년 밀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리스크로 또는 아이온큐의 과거 행보로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한다고 무조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과거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회사가 진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말을 돌리면서 지연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양자 인터넷 부분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해킹을 할 수 없도록 미국 정부 차원에서나 또 궁극적으로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보안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EPB의 양자 네트워크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직 통합된 형태로서 이 저궤도 위성 회사인 카펠라 스페이스도 인수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 양자키 분배 QKD라는 기술을 네, 우주와 지상 그리고 우주에서 우주 사이에서도 확립을 해서 미국 정부 첩보 기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들도 쓸 수 있는 초보한 양자 인터넷을 만들겠다라는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아이온큐를 오래 투자했던 저로서는 지금 상황이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터 제프맨 CEO 때는 로드맵을 던지면 그거를 초과 달성하면서 꾸준히
조금 이런 학자적인 면모로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니콜로 데마시 CEO가 오면서 훨씬 더 젊은 사람이 됐고 6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CEO가 바뀌었고, 또 피터 제프맨 같은 경우는 기술 스타트업을 많이 세워본 사람이고, 니콜로 데마시는 돈 쪽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벤처 캐피탈리스트니까. 그래서 돈을 잘 활용해서 지금 회사에 몸집을 불려가고 있죠. 주식을 주고 필요한 회사들을 사와서 불리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언제쯤 시너지를 내서 매출로 연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사실 피터 제프맨 밑에서 세워졌던 기술적 로드맵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미뤄졌는데, 뭐 다행인 거는 다른 회사들도 다 미뤄졌죠. 그래서 뭐 여전히 도찐개찐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아이온큐가 조금 공격적으로 덩치를 불려가고 있는데, 매출 성장세도 아이온큐가 좋지만 어쨌거나 한 분기에 2천만 달러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이 좀 안 되죠. 그래서 매출 자체가 엄청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온큐 성장세가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양자 섹터 모두 3년에서 5년 미뤄진 현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앞서가고 있는가, 우리가 양자 섹터 전체 이 기술이 진짜 상용화가 될 수 있는가도 봐야 되지만, 거기 안에 선도 기업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기업들이 했던 말을 잘 지키는가, 못 지켰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가, 요거를 또 봐야 되는데, 아이온큐에서도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해결이 되면 주가가 지금 40불에서 100불로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나마 다행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뭐 JP모건이 아이온큐 주식 지분 7%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혔고, 아마존도 주식을 원래 다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아이온큐 주식을 사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피츠제럴드 창립자 가문에 있는 이 케이스 피츠제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역시 아이온큐가 향후에 3배에서 5배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는 기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기관들이 아이온큐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는, 뭐 개미들이 실망을 해서 떠나든 말든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없고 이제 탄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리스크가 있고 혼란스럽지만 기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고민을 해보실 때 저의 정보나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참고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영상 제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